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존폐 위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자가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여러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윤석열 당선자가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노동 유연화와 이 기업 규제 완화 정책 일단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의 입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존폐 위기 이야기를 다뤄보는 것으로 하죠. 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의 참혹한 노동관,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어가는 과정,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이미 윤석열 당선자의 지금껏 대선 과정에서 친기업적 성향을 공약으로 드러내왔죠. 그랬던 만큼 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건데, 어제자 그 경제단체장들과 만나가지고 곧바로 이를 행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에 들어섰어요.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전체적으로 풀어주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손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기사로 먼저 함께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겨레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기업 방해 요소 제거 재개 중대재해법 수정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단체장들과의 첫 회동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라고 하죠. 윤 당선자는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하고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이 아니겠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아실 테니까 앞으로 조언을 많이 해달라. 재계는 윤석열 당선자의 기업 규제 완화 방침을 반기면서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함께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 관련 사상과 발언에 대한 논란은 이 정치 선언을 한 이후부터 정말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극단적인 친기업 노동 유연화 정책, 그 안에서는 120시간 노동 발언이며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입에서 나왔던 정말 충격적인 노동관에 대한 발언이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 중에서 오늘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내용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한 게 산업재해 현장에서의 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기업이 책임을 계속해서 전가해 왔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안전시설과 관리 감독 자체가 미흡해 가지고 매해 늘어만 가고 있는 사망 사고를 좀 예방하자라는 차원에 있죠. 근데 이 배경이 되는 모델이 어디입니까? 그 영국에서 시행 중인 기업 살인법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영국의 기업 살인법의 경우에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또 경영주의 어떤 관리와 안전시설 확보 등의 어떤 미흡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했다 뭐 이런다고 한다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칠 만큼의 처벌을 가하죠. 그 수준이 평균적으로 하나 1억 거의 6천만 원 수준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거를 일부 차용을 하면서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처벌법으로 이제 강화돼서 등장을 한 거죠. 허나 중요한 것은 이 처벌법 자체가 말 뜻 그대로 처벌 자체의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관리 규칙을 지켜라, 이런 것에 의의가 있는 거죠. 경영주의 책임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해서 법을 어기는 일만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 없다, 이러한 정말 지극히 당연한 논리에 재계는 반발하고 나서면서 뭐 경영주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법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법은 기업 입장에서 지녀야 할 책임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그 안전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법률인 것뿐인 거지 잠재적 범죄자로 이 경영주들을 특정하는 법률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논리가 이 결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상 명문화되어 있는 모든 처벌의 목적의 의의가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특정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올해 1월 27일에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아직 지금 2달이 채 안 지났습니다. 그죠? 3월 22일이니까요.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간 중대재해를 입었던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업체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정말 이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외주화시켜서 하청으로 떠넘겨왔던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하청에게 떠넘겼어도 그 책임을 원청으로 묻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 역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기업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 발언 등에서 이 중대재해법을 손질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미 당선 이전부터 보여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만 하더라도 기업인들하고 만나서 그 간담회를 열어요. 그리고 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킨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 완화 수정 요구가 나온 만큼 이건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그간의 어떤 행보에 이어서 손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재계 입장에 맞춰져서 손질될 필요성이 있는 정도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좀 하나 보시죠.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49명이 죽었습니다. 자, 월별 산재 사망 노동자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달별로 69, 70, 81, 57, 73, 66, 62, 75, 61, 63, 67, 49 이 기간 동안 총 793명의 노동자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망을 하신 거죠. 자, 기업 입장을 옹호하는 일부 언론들은 제조업 노동자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법에 허점이 많다. 산재 사망 감소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일부 언론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용론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무용론의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기업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과도한 규제라서 기업인들이 신음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 또 어떤 곳은 어차피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러면 이 실제로 그 내막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걸 또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입장을 덜어내고, 자, 다 덜어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계의 입장처럼 이것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 자, 시행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다양한 꼼수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청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니까 얘네들이 꼼수를 부려요. 하청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냐면 계약서에다가 하청을 주는 도급 관계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처럼 공동수급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애초에 원청의 개념을, 그러니까 원청 하청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결국은 계약서상 공동수급 관계인 하청에다가 그냥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근데 계약서상에서 공동수급자로 해서 관계를 조정한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하청을 주는. 자, 그 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될 때 당시에 그 당시 재계가 엄청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법조문에 구멍이 생기기도 해요. 되게 이상하게 적힌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기업인들이 악용을 하고 있어요.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근데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해석, 규정이 문제인 거죠. 관련 법률을 보게 되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어떤 안전 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역시도 경영 책임자로 본다라는 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뭘 하냐, 안전 담당 임원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아, 제가 경영 책임자다. 총알 바지를 하나 세워놓는 거죠. 그렇게 꼼수를 기업들에서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법의 허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되려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라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자, 다시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유형별 산재 사망 노동자입니다. 떨어지고, 화재 폭발, 깔림, 끼임, 무너짐, 사업장 내 교통사고, 부딪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알 수 없음 등의 어떤 내용으로 총 49분이 2월 달에
산재 사망한 노동자로 기록이 된 거죠.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월 1일 날은 그 금이동에 위치한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A씨가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같은 달 2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제조업 공장 내에서 재료 혼합기에 땅콩피를 투입하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하십니다. 그리고 4일 날 도로공사 현장에서 수로 설치 작업을 마친 뒤에 잔여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의 바퀴에 깔려서 사망하시기도 합니다. 6일 날 제조업 공장에서 고소 작업대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7m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하셨죠. 8일 날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K지가 그 작업 중에 K지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약 18m 아래 지하 5층으로 떨어지면서 노동자 2분이 추락해 사망하시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망 사고가 2월 달에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내려도.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의 현주소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으로 계속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사고가 뭐 17건이 줄었다, 10명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전히 그 수치는 상당한 수준으로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행된 지 2달이 채 안 됐어요. 지금 3월 22일이지 않습니까? 1월 27일 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거를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기에는 지금 매우 이른 상황인 거죠. 심지어는 이걸로 인해서 경영진 기소 사례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상당히 또 많아요. 자, 일단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80%가 모두 50인 미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망 사고의 약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문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죠. 즉 노동자들의 어떤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당선자는 이 최소한의 규제 조치마저도 그냥 풀어버릴 심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는요, 국가와 기업이라고 하는 곳의 어떤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하려고 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 사회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산재 국가래요. 산재 사고 사망률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1위에서 3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오히려 늘어만 갔고요. 여전히 노동자분들은 계속해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기업의 입장에서만 이 사안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만 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그에게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람이 죽어나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경우에는 부담감이 완전히 없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건 맞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구성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걸 법률 상담 하나 받아보려고 해도요 1,500만 원 든대요. 상담비만. 회사에 맞춤형으로 그 내용들을 진단하고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최소 또 3,000만 원까지 들어간대요.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과연 뭘까요? 무턱대고 기업의 규제를 낮추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있으나마나한 법률로 난도질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절대 옳지 못한 방법이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할 것은 로펌을 통해서 법률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짊어지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컨설팅을 지원해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 감독할 감독관 부족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기사도 좀 함께 보시죠. 중대재해법 첫 해인데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2,896개, 과로 여전하다.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자, 시행된 지 첫 해지만 정작 이 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은 1인당 2,800여 곳이 넘는 사업장을 맡는 등 과로에 시달리는 것. 근로감독관의 과로는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2016년 전체 근로감독관 97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수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46.6%가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 1인당 월 평균 45.4건의 신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13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016년 7월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구제가 시급한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겠죠. 근로감독관들이 없다 보니까 감독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근로감독관을 늘려왔어요. 그래서 2017년 1687명에서 2021년 2742명으로 증가했죠.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409명에서 741명으로 증원됩니다. 중대재해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수많은 사업장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험 사업장 위주로 감독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고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절대 다수가 된다. 지자체에 일정한 근로감독 권한을 나눠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무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렇듯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손볼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 보완해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부분을 고려해야 할 때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이고 있는 이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의 국가 미래 비전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애초에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다시 참혹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